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입동 이름값입니다. 입동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서울 아침 기온이 3.8도로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경기 북동부와 이 강원 내륙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기습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GTX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화성 동탄역을 찾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언급하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조기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은 수서와 동탄을 19분 만에 잇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의원 영광 다 이뤘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한 것으로 유상범 의원이 전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 대표가 뭔가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출마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국민이 두 번 놀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의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이 두 번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예산을 민주당이 깎겠다는 것에 국민이 놀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경험 못한 법카.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조명현 씨가 오늘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를 사러 가는 것도 웃기지만 경기도지사 샴푸 사러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다.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씩 주문 음식, 샌드위치, 과일을 순회동으로 올렸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어디든 간에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서울까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1시간 이내에는 다 갈 수 있게. DEF 노선은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 여당의 접근이 매우 아쉽습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바르게 살기 운동,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 아닐까요? 이 시민운동 단체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보수 정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평가받는 곳이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열린 이 단체의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안동에 이어서 10일 만에 또다시 여당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TK 지역을 찾은 것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오늘 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에 참석을 해서 회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이곳은요, 이 바르게 살기 운동 이 중앙협의회는 1989년에 설립이 돼서 이 한국자유총연맹,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함께 국내 대표 보수 성향 단체로 꼽히는 곳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것은요,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현장 행보 가졌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서울의 메가시티 카드, 이것과 맞물려서 주목받았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일부 노선의 조기 개통, 이걸 약속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화성 동탄역의 GTX-A 열차 안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탄,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 명과 전문가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1호선을 소위 지옥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GTX의 완공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거 수도권 표심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김포 골드라인을 출근길 한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면서 이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게 기묘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원래 202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던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로 신설되는 D, E, F 3개 노선 또한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D 노선은요. 김포에서 출발해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진 노선인 만큼 여당에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D노선 또한 재임 중에 예타 등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면서 수도권 민심 공약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제가 대선 당시에도 그 김포 골드선을 한번 타봤는데 출근길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 수도권에 GTX를 신속하게 이거를 좀 놔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ABC를 좀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서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DEF 노선은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다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이 후속 조치에 나서서 구체화 움직임을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포시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했고 두 사람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련한 공동 연구반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김포 편입 논의와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오 시장은 면담 후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년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 남도와 북도는 김포시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서울과는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편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서울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형성이 되고 의견을 또 여쭙는 이런 절차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야당은 그렇다 치고요. 이 여당 소속인 인천시장이 이번 이 논의를 강하게 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 여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죠. 유 시장은 어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며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옳은 말을 했다며 지원 사격도 펼쳤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지방 주민들의 동의, 의회의 동의,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불가능한 일을 해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고 유정복 시장이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하고 김동연 시장님이 이제 정치쇼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김병수 김포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김포 문제에 대해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맞받았고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유 시장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한 말인지 유감스럽다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현재 부글부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현안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당내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여당이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 여당이 꺼내든 서울 확장론 그리고 공매도 금지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요, 오늘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전제가 돼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이렇게 계속 선제적으로 내놓는 이른바 메가톤급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이 반응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뒤따라다니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야당 안에서는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이 띄운 메가서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이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위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사실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뭘 던진 거는 제 기억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 또 치열함 같은 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자 몸조심하는 듯한 오만함.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서 안 되죠. 야당이란 것이 원래 먼저 의제를 던지고 그중에 몇 개라도 성취를 하고 나아진 걸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그 효능감을 입증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선거 전략인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당내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듯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에 관련 TF를 설치해 방안을 논의하자고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닭공이라는 말씀 아시죠? 닥치고 공격이라는 그런 말인데 여당이 일종의 이런 닭공 모드로 지금 정책 이슈들을 쏟아낼 그런 태세입니다. 자, 메가시티,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3탄, 4탄이 준비돼 있다는 겁니다. 네, 메가톤급 정책 3탄, 4탄으로 이번에는 서민 또는 청년층을 겨냥하는 대책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들이 힘들어서 참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찾아서 계속 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 및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지금 두 패널께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 얼마까지 지내셨죠? 이제 뭐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그런 걸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메가시티 이 공약이 나왔을 때 과연 여권 내에서 충분히 수기를 해서 무리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인천시장이 이거 포퓰리즘이다. 거의 야당 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메가시티 공약이 뭔가 여권 내에서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우선 주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정치권이 그거에 관련돼서 제도나 법안들을 살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저는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금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포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런 원하는 것을 가지고 김포시장이 어제 그 서울시장을 만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공동 연구반을 TF를 꾸려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당내 이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야당 또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와 법안 등을 살펴서 행동으로 보이는 게 가장 여당으로서의 힘 있는 자세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경청하고 제도를 살피고 행동으로 보이고 이런 앞글자만 따서 저는 국민의힘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연한 행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부대변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 이제 저희가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여당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야당이 뭔가 제대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속 뒤만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밖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뭔가 민주당이 제대로 민심을 향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이슈 같은 게 아젠다 같은 게 없다. 보이질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뭐 그런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주당이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정부 여당은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선점하고 있거든요. 그 이슈가 옳으냐 또는 원래 그 일관성이 있느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슈를 자꾸 선점하니까 언론에서 민주당이 잘 안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라든지 공매도 문제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었고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메가시티와 관련된 거잖아요. 메가시티에 관련된 거는 그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추진돼 오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사실 뒤집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발표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불법 공매도의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기도 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도 주장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조차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감원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갑자기 이제 그 공매도 금지를 내년도 6월 달까지 딱 총선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한 8개월 정도만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 여당의 발표들이 사전에 조율되거나 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총선용으로 급조돼서 발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말로 우리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 분권 차원에서의 그 논의라든지 또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실시간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뒷받침들이 뒤따르느냐를 보고 이제 그 정부 여당의 그 진정성이 이제 확인될 것이다라고 보고 판단합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요, 당 지도부, 중진, 친윤계를 겨냥해서 재차 희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은 최근 이 2호 혁신을 발표를 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 또 친윤계를 향해서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또 어제는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지난 주말에 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재차 압박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 위원장이 실명을 뭐 이렇게 거론한 건 아니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당사자들 과연 어떤 입장이고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구 활동을 알렸는데 일각에선 사실상 험지 출마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해외 출장 중인 권성동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른 질문이 없냐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유상범 의원은 오늘 김 대표가 여러 고민을 할 것으로 세상한다며 김 대표가 과거에 자신은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영광은 다 누렸다. 이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 대표의 이 말을 두고서 결국은 혁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불출마든 뭐든 결단할 것임을 시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인유한 위원장과 불출마 요구 관련 통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 인유한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고 김기현 대표와 유상범 의원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예. 꼭
성공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요 희생해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출마해서 떨어져도 다른 할 일도 많고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아니 지도부 내 김기현 대표께서 과거에 저랑 대화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뭐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하셨고 또 선거 나와서 울산시장 또 역임을 하셨고 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주말 사이 논란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인유한 위원장을 향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즉 인종차별성 발언 파문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어제도 인유한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인유한 위원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은 그만하라. 억지 봉합쇼라도 한다고 해서 이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냐 나를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 지난 주말 부산까지 직접 찾아온 인유한 위원장한테 굳이 영어로 말하면서 사실상 이제 홀대를 하고 냉대를 했다. 이게 미국 같으면 즉각 정치계 퇴출감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하지만 이제 인종차별 의도 아니었고 정중하게 진정성 있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한 미국의 예일대 정신과 조교수는 이게 미국이었으면 퇴출감이라며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미국이었다면 이 인종차별 스캔들이 퍼지고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비윤계인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극단적인 사고나 언행을 계속하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토요일 이준석 전 대표가 진행하는 부산의 토크 콘서트 행사장을 찾은 인 위원장 모습 보시고 그 후에 나온 이 전 대표와 인 위원장 목소리까지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So Mr. Lin, I was in the second year. 우리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그냥 영어로 한 게 실망스러워서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아유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걸 영어로 왜 했냐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확실히 생각은 영어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분한테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권 안팎에선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확대 재상산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와 의도, 결국 신당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 본인도 점차 그런 그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 대표가 이제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1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 신당 창당 관련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때 이제 김 전 위원장이 젊은 사람이 도전하기 좋은 시기라면서 당이 바뀔 수 있다는 미련을 버리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표는요, 이 신당 창당 날짜에 대해서 12월 27일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날로서 굉장히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한다면서 그때 가서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요,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여기서 당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강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인유한 위원장은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이 신당을 만드는 것은 과거에 많이 실패한 길이라면서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말리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 위원장 또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납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30분쯤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독대 형식으로 만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인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신당 쪽으로 결심을 굳히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이 민주당의 비주류이죠. 비명계 인사들까지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여야 모두로부터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구상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비명계 중진이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10월 중순경 이 전 대표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 창당을 주제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저녁을 함께한 것은 맞다고 밝혔고요.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합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나 합류설에 선을 긋고 있고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기가 만난 비명계 의원들은 하나같이 신당 합류설을 헛소리라고 일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목소리와 이상민 의원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초과했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만남이었고 그 제안은 제가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만났는데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건 합류할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계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저의 경우요.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은 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신당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여권뿐만이 아니고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물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꼽히는데요. 어제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분명하게 시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진보 성향 방송인 김원주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면서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법률적으로 소명이 안 되면 정치적 방식으로 소명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구속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비법률적으로 소명하는 방식, 결국 총선에 출마할 결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솔직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결국 조국발 신당 창당 가능성 이것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지난 7월에만 해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물밑 움직임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서울 지역의 사무실을 찾는 등 연내 출범을 목표로 창당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운을 띄운 수준이긴 한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민주당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연말 연초쯤에는 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움직임과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분위기고요.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김영진 의원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조국 장관이 어떻게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고 네. 민주당 출마도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조국 장관 머릿속에만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조금 지켜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출마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한다라는 부분과 지금의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때와 시기 장소를 잘 선택하고 본인의 진로가 적정한가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그 선택의 길인가를 판단하는 이른바 조국 신당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 이게 이제 총선 6개월 전에 입당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물론 이제 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해서 뭐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구 또는 고향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호남 신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 안팎에서는요, 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 유지가 될 경우 이 조 전 장관이 야권의 위성정당격인 이 비례대표형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선거 보시면요, 조국 소를 기초로 내걸었던 열린민주당이요 비례 의석으로만 3석을 가져갔습니다. 변수는 이제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결론을 맺느냐 바로 이건데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정말 본격화돼서 가시화가 된다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손해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의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이 녹색당, 민주노총과 함께 뭐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치르겠다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만약에 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그 기존 선거 제도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질문도 두 분 패널께 서로 다르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 부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신당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 매우 강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분명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선다. 이게 민주당한테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이미 뭐 우리 민주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 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고 무소속의 지역구 출마라든지 또는 비례 정당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출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그 비례정당 하게 된다면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네네네.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한 6% 약간 정도의 득표를 해가지고 3석을 얻었었거든요. 안철수당도 6.8% 득표해서 3석을 얻었거든요. 그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 하게 된다라면 비례정당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지난번에 뭐 열린민주당 했을 때에도 사실 그 개혁적인 가치를 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이제 뭐 그때 마침 뭐 위성정당 만들어 갖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그분들이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민주당에 크게 뭐 이렇게 악재가 될 것이냐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혹여라도 이것이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개혁 추동하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랑 부딪히면서 이제 이 조국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란 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그거에 이제 원인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정당을 만들어 출마했을 때 이것이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그런 구도로 구도가 잡힌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에는 유리할 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 부대변인께는 이제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들 움직임 상당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직도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준석을 안고 가는 게 낫다. 아니다. 이쯤에서는 그냥 놔주고 결별하는 게 낫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2021년 6월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제가 캠프 생활을 하면서 늘 왔던 질문입니다. 네네. 이준석 당시 대표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의 어떤 방향성을 세 가지로 봤을 때 통합과 변화와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적으로 종국적인 거는 이기기 위한 선거죠. 통합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구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거고요. 변화와 헌신, 희생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 쇄신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서운한 감정도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진보 정권에서 다시 5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3지대의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가 여당이나 야당이 쇄신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공간이 커지는 거지 지금 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저는 크지 않을 거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이제 보좌를 했던 참모시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부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달래거나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지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전의 사례를 비춰볼 때 21년 12월에 울산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가 호남을 갖고 제주를 갖고 그다음에 울산을 왔거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듬해 1월에 저희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당대표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탄핵,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서 호응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의 공익 제보자가 이 대표 부부와 관련한 의혹을 상세히 폭로한 책을 발간해서 파문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대표 오늘 또다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이어서 나흘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은 이 지난 3일 재판과 같이 백현동과 병합된 대장동 및 성남FC 관련 재판입니다. 오후에는 또 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이 돼 있어서 유 전 본부장이 또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요, 늘 그렇듯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준규 병합되면 재판 지연될 거란 지적도 있는데 지난 재판에서 본인 모르게 하려고 경장이 잘 진행인 걸 하셨는데 정말 모르셨나요? 오늘 유동규 씨도 나오시는데 직접 대응하시나요? 이 대표 오늘도 지난 3일 재판 때처럼 이 셀프 변론에 나서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어제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표 재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제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방문했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며 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뒷받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책이 한 권 출판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죠. 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이른바 회고록이라는 걸 낸 겁니다. 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취지로 공익신고를 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경기도청 근무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부제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로 약 270여 쪽 분량에 달합니다. 조 씨는 책에 직접 경험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과 공익신고 이후의 삶, 그리고 그동안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두 밝히지 못했던 이 대표 부부의 법카 유용 의혹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예전 이른바 조국 국수로 불리던 그 책 이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게 떠오릅니다.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조 씨는 그가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죠. 자신이 당한 갑질과 당시 이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카 유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특히 조 씨는 이 대표 부부의 법카 유용 의혹을 법카 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박하고 지속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부부의 의전을 맡았던 당시를 또 회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갈아넣는 시간 또는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 씨는요, 이 지은이의 말을 통해서는 이 과거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던 김혜경 씨 의전 상황도 언급을 했는데, 이 김혜경 씨가 탄 차 앞을 지나가는 것도 못할 정도라면 그 갑질이 얼마나 심했을지 능히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이제 조 씨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담긴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대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책 소개 페이지를 좀 읽어보니까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사례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조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엔 사모님 팀이 따로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지사의 수행을 전담하는 의전팀이 지사님 팀과 사모님 팀으로 나뉘고 이 사모님 팀을 자신과 배모 씨가 맡았다는 건데요. 다만 조 씨는 사모님 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지사 의전팀에서 자신과 배 씨를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이른바 이 사모님 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김혜경 씨의 생일 선물로 소고기와 꽃다발, 그리고 생일 케이크와 미역국까지 직접 주문을 해서 이 대표의 성남시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했다는 주장도 담겼는데요. 조 씨는 소고기는 법인카드와 장부 결제로 구입을 했고 케이크는 본인 개인 카드로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기도청의 다른 부서 사람이 이 조 씨 계좌로 나중에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부서 사람은 아마 부서 비용 같은 이른바 공금을 쓴 듯하다, 이렇게 조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또 비서실에서 김 씨의 생일 선물로 향수를 따로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김 씨와 이 대표는 당시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조 씨는 또 이 당시 이재명 부부의 부패와 갑질이 지능적이었다면서 특히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 7급 공무원을 개인 산호비처럼 부리는 것이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청담동에 가서 샴푸를 사오라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것부터 속옷빨래, 이불빨래 등을 하라고 지시하고, 게다가 휴일 이재명 지사가 먹을 그 식사까지 이제 차리기까지 하는 어떤 전형적인 갑질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조 씨는 이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이 청담동 샴푸와 관련해서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를 사러 간 것도 웃기지만 경기도지사가 쓸 샴푸를 사러 이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고, 더 어이없는 것은 샴푸 값을 세금으로 지불한 것이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재명 대표의 집에 음식을 배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카드깡이라는 걸 배웠다, 이런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 씨는 일주일에 보통 3-4번씩 김혜경 씨가 주문한 음식과 샌드위치, 과일 등을 순회동 자택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김 씨가 당일 오전이나 전날 메뉴를 정해주면 낮 12시에 맞춰 의전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주문 음식은 회덮밥부터 초밥, 민어탕, 백숙, 쌀국수, 중국 음식 등으로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조 씨는 김영란법을 의식해 보통 한 번에 12만 원씩 결제를 했으며 이 카드 깡된 내역은 도청 내의 다른 과에서 공무에 따른 식사비 명목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녹취록에 담긴 법카 유용 정황과 이 대표를 향한 조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수령한 미만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내보니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 씨는 회고록에서 이른바 이재명 샌드위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문은 경기도청에서 차로 10분여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하는데 대략 한 끼에 3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었고 당시 이 지사는 매일 이 샌드위치를 먹었답니다. 조 씨는 이 지사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당뇨가 있어서 음식 조절용이었던 것 같다며 특히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야채는 이 지사가 원래보다 양을 2배로 늘려달라고 직접 지시를 해서 1,000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야채양이 2배인 샌드위치를 주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저렇게 직접 지시까지 했다면 나는 몰랐지만 관리 부실이었다. 이게 지금 이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 씨는 이 대표와 따로 이제 만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 씨는 이제 자신의 식사를 가지고 가니까 이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 경기도로 왔느냐, 뭐 어느 부서 소속이냐 등을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이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존재와 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주말에도 이 공무원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의 주장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저의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 씨는 이런 내용이 자기가 다 경험하고 듣고 본 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법 문제까지 갈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그게 확정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의혹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조 씨도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또 이렇게 썼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씨는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자신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랐던 것이었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여전히 조 씨를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있고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모 씨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모 씨는요 1심에서 이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이 법카 유용 그러니까 공금 의혹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배 씨는 물론이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묵인 의혹 진위를 밝히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분은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공익제보자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나할래라고 대한민국 한번 또 뒤집었을 겁니다. 이재명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미 지나간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실만을 계속 이야기해왔고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어떤 식으로든 몰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상은 했지만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이재명 측은 제가 다른 목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명영 씨의 회고록 내용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부는 과거에 나왔던 내용도 있고 새로 밝혀진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 씨는 그 법인카드 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8월 달에 그 국민권익위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부패 혐의로 제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규명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조 씨가 이걸 1차적으로 폭로한 것은 21년 말이었거든요. 대선 경선이 한참일 때 폭로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22년 2월 달에 수사가 시작되었고 22년 8월 달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이제 국민권익위에다가 2차 제보한 것인데 그때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 조 씨는 5급 사무관인 배모 씨 사무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걸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그 김혜경 여사와의 연관성도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이것을 알고 묵인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이재명 당대표의 되게 능력 중에 하나가 디테일에 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수치나 통계에 대해서 밝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화 사용 내용에 보면 굉장히 신박하고 지속적이고 살뜰히 챙겼다는 그런 느낌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기는 모른다고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 언급이 됐지만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직접 만나고 얘기도 하고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을 인지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다는데 그게 지금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거죠. 조명래 씨의. 네. 그렇죠. 주장인데 저는 누군가 저한테 뭔가 갖다 주고 자주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달아났던 탈주범 김길수의 수사 상황, 그리고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어젯밤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주 63시간 만이었는데요. 도망가고 첫날 이후에 그 행적이 아주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덜미가 잡혔습니다. 자, 그 경위 소개해 주시죠. 네, 김길수는 어젯밤 9시 20분경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붙잡힌 장소는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중전화 부스 근처 도로였는데요. 당시 김길수는 이 공중전화로 여성 A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A씨는요, 바로 김길수가 도주한 날 이 택시비를 대신 내줬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요, 이 범인 도피 혐의로 이 여성 A씨를 형사 입건을 한 뒤에 김길수가 이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할 상황에 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수가 도주 그 경로에서 찍힌 CCTV마다 가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금전적인 거나 뭐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침 어젯밤 김길수가 이 공중전화로 이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경찰이 이 발신번호를 추적을 해서 의정부에서 체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경찰서로 압송된 김길수는 조력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부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하셨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체포 당시의 상황이 급박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경찰과 김길수가 추격전까지 벌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실게요. 우산을 쓴 김길수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서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7분가량 통화를 마치고 나와서 인도를 걷고 있던 김길수를 경찰이 차로 막아 세우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김길수는 경찰을 피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면서 자동차 사이를 질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지만 경찰이 빠르게 대처하면서 체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김길수는 어제 체포된 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흘간의 행적들도 일부 드러났죠. 네, 오늘 경찰 발표에 따르면 김길수는 이 4일 고속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에 사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이 노량진으로 이동을 했고요. 숙박업소 대신 사람이 드문 지하 건물에 찾아 들어가 노숙을 하며 숨었다고 합니다. 5일 새벽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에 있는 동생 집 인근으로 갔다가 이 경찰을 보고 인근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밤을 지샜다고 하고요. 다음 날 A씨를 만나기 위해 버스로 의정부로 갔다가 공중전화 인근에서 체포된 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을 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김길수의 일방적인 진술이긴 한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뛰어서 도주를 결심했다라고 진술을 일단 했습니다. 김길수가 관련해서 그 임대 계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는 10일 날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마도 이 잔금을 받아서 뭐 변호사비 등으로 충당하려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초 이 이물질을 삼킨 것부터 이거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가능성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고 본인이 교도소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삼켰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요 다만 이 김길수가 삼킨 이물질이 현재 이 자연 배설 형태로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주 과정에서 수도권, 서울 종횡무진한 거 이것도 또 의문이었죠. 네, 일단 김길수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저 정처 없이 목적성 없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잡히지 않으려고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길수가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에서 회수되지 못한 돈의 출처도 김길수의 이동 경로와 연관이 없는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주를 먼 곳으로 하려고 했으면 바로 의정부를 뭐 거쳐서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 그래서 추정컨대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된 원래 그 사건에서 좀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6억 6천 정도는 경찰이 회수를 했어요. 근데 약간 7,400만 원 정도는 남은 돈이 과연 이제 어디에 있겠느냐. 그 어느 장소에 혹시 계속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빨리 찾아서 계속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쪽으로 갔다가 경기 북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은 이제 아닐지. 그런데 김길수가 경찰에 압송된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 경찰이 공개했던 그 수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죠. 김길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당시 입고 있었던 옷,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 계통의 이 가을역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운동화를 이제 신고 있었는데요. 헤어스타일은 뭐 요즘 투블럭 스타일로 이제 잘 알려진 이제 그런 머리로 했고요. 앞서 이제 공개된 사진보다 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김길수는 도주 과정에서 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도망치는 와중에도 대담하게 이 미용실에 들러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인 겁니다. 이 관련해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밤새 일을 해서 머리를 못 감았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낀 채로 깎았고요. 교정당국의 대처를 두고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 이런 의혹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YTN 보도인데요. 교정당국이 지난 4일 김길수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구체적 수색 지시를 내린 데다가 장소마저 엉뚱한 곳을 지목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는 곧장 1km가량 떨어진 범계역으로 이동을 해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는데요. 김길수가 범계역을 벗어난 뒤 20여 분이 지난 뒤에야 교정당국의 구체적인 수색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길수가 택시를 탄 범계역에는 지하철도 한 정거장이 차이 나는 평촌역 부근에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남현희 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시간이 10시간이었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네, 남현희 씨는 최근에 그 전총조 씨의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남현희 씨가 전총조의 이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한 거에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어제 오후 2시를 좀 넘어서 경찰에 출석한 남현희 씨는요.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에 오늘 새벽에야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전총조 씨 이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남현희 씨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이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전청조 씨 펜싱하고 수강료 본인 계좌로 받으신 사실 있으신가요? 이 조사를 마친 다음에요. 경찰이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 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 남현희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는 전청조 씨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다음 소환 때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조사를 받고 나선 경찰서를 나서는 남현희 씨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환 조사 관련해서 남현희 씨 측에서 나온 추가 입장 있습니까? 일단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소환 조사를 받던 어제 오후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공범이 아니라는 해명이 줄을 이뤘는데요. 남 씨 측은 전청조 씨에게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최근 유일하게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전 씨에 대한 법적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남현희 씨를 함께 고소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피해자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전 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현희 씨를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전 씨의 단독 범행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웃다 끝난 조사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G드래곤 어제 오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여서 이건 또 뭐냐 이런 또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네, G드래곤이 어제 이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첫 출석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G드래곤이 출석 때는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미소 띈 얼굴에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는 직접 간이시약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가 설명을 했고 또 약간의 장난 섞인 농담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모습 함께 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경찰에 어떤 입장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장난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그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G드래곤은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는데요. 어제 조사에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추가로 소환하면 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경찰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무리한 조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경찰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G드래곤은 많은 분이 보고 계시더라라며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뒤에 발걸음을 뗐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기 전엔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G드래곤은 아주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두 차례 경찰에 출석했던 그 톱배우 이성균 씨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성균 씨는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거듭 사과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깊이 허리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G드래곤의 출석 모습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이성균 씨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국가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드래곤이 아까 들으셨듯이 이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밀 검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경찰이요 지드래곤의 모발을 채취해서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이 정밀 감정은 최대 1년 동안의 그 마약 투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드래곤이 최근 1년 안에 마약 투약을 멈췄거나 또는 모발을 염색, 탈색을 했다면 이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경찰이 이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적으로 이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드래곤의 투약 시점, 장소를 특정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드래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지드래곤은 자신의 SNS에요. 거듭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드래곤은 조사가 끝난 뒤 개인 SNS 계정에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사필 규정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을 사필 규정이라는 4글자로 표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강풍에 실려온 겨울입니다. 어제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고요.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제 정말 강풍이 위협적인 하루였는데요. 비도 전국적으로 요란하게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요, 이 강풍에 쓰러진 공사용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목격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음이 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저 구조물이 떨어져 있었고 진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차량 그리고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에서는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로 불리는 단열 자재가 날아가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서초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배드민턴장 천막이 크게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인 어제 아침에는 서울 마포에서 신축 공사 건물 18층의 가림막이 휘어져서 인근 도로가 2시간 넘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고요. 전국 지방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네, 전국 곳곳에서도 순간 최대 초속 20m에 이르는 태풍급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의 정읍과 강원도 강릉 등에서는 현수막을 건 가로등이 쓰러지고 비닐하우스와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주차한 경차가 바람에 밀려서 추락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요란한 가을비에 침수와 고립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강원 인제에선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 3대가 고립이 돼서 구조되기도 했고 떨어진 낙엽 더미에 배수구가 막히면서 경기도에서만 도로와 주택 침수 등 230건가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혈인 바람이 불으면서 기계가 넘어갔어요.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고 40도 정도로 기울어졌어요. 현수막이 시장에 붙어 있었거든요. 바람이 세가지고 손을 잡고 넘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때 아닌 호우에다가 태풍급 강풍이 분 다음 오늘 아침에는요 초겨울 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내일이 입동입니다. 자, 입동의 이름값 아주 톡톡히 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 뚝 떨어진 기온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건데요. 이 강원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요 영하 6.6도를 기록했고 대관령은 영하 0.5도 그리고 서울도 3.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밤 사이에만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산지에는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더 춥다고 하고요. 이번 주말에는 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마치 널뛰기를 하듯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할 전망인데요. 일단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지만 이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먹어도 될까요? 입니다. 저 그릇 위에 올려진 거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베트남에서 이름도 생소한 모래 벼룩이 랍스타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서 화제인데요. 이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버비앤이라고 불리는 저 특이 생물은요. 모래 벼룩 혹은 큰 바다 딱정벌레 등으로 불리는
대왕 구조충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베트남 현지에서는요, 이게 이제 별미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1, 2kg짜리가 무려 150만 동, 이게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체에 나오는 한 수산업자 말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500g 수준의 이제 작은 모래 벼룩 같은 것은 흔하지만 킬로그램 단위를 넘는 대형 모래 벼룩은요,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kg짜리 대형 모래벼룩은요, 300만 동, 약 16만 5천 원까지 가격이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공급이 없어서 시장에 내놓자마자 팔려서 이 사전 주문을 해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생긴 게 낯설고 우리로서는 다소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하지만 잘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네, 모래벼룩의 인기 비결은 특유의 풍부한 맛 덕분으로 전해집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섭지만 단맛이 느껴지면서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 소비자는 바닷가재보다 훨씬 맛있어서 제철 때마다 찾는다며 크기가 클수록 살이 단단하고 달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양식이 되지 않는 거, 이게 또 비싼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다벼룩은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고 보통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춥고 깊은 바다 밑에 삽니다. 심해종이기 때문에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북유럽에서는 모래벼룩을 미래 식량 리스트에 올려놓고 양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김새 때문에 모래벼룩은 베트남 안에서도 식용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래벼룩은요, 해저 바닥에서 죽은 물고기 사체 등을 이제 먹는데 먹이를 닥친 대로 먹어치워서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생태 사슬의 주요 역할을 한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이 학구적인 측면에서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